세상의 모든 번뇌를 등진 고요한 산사. 그곳의 한 비구니 스님은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한 남자와 통화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그녀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밤의 정적을 은밀한 속삭임으로 채웁니다. 가장 경건해야 할 그녀의 밤을 흔드는 이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해발 1000m 고지 인간의 발길이 쉬이 닿지 않는 깊은 산 중에 백년사가 있었다. 속세의 번뇌가 흰 구름 아래 잠겨들고 오직 풍경 소리와 독경 소리만이 겹겹이 쌓인 산의 침묵을 깨우는 곳. 그곳은 세상의 모든 욕망과 인연을 등진 비구니들만이 정진하는 청정 도량이자 철옹성 같은 성역이었다. 사계절 내내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대웅전의 돛돌, 백년은 좋기 넘었을 아름드리 전나무 숲, 그리고 새벽마다 골짜기를 가득 메우는 짙은 안개는 백년사의 신비를 더했다. 이 고요한 성역의 중심에는 지우 스님이 있었다. 29의 나이 그중 10년을 부처님께 귀의한 그녀는 백년사 그 자체와도 같은 존재였다. 맑고 깊은 눈은 언제나 내면의 화두를 향해 있었고 걸음걸이는 물 위를 걷듯 고요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땅을 적시는 감로수처럼 청아했다. 갓 들어온 행자승부터 주지 스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지우 스님의 흐트러짐 없는 수행과 깊은 지혜를 칭송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백년사의 공기는 한층 더 맑아지는 듯 했다. 속세에서 겪었던 지독한 배신과 상실의 아픔, 20살의 문턱에서 겪었던 그 뼈아픈 기억조차 이제는 오래전 경전 속 글귀처럼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지우는 스스로 완벽한 평온에 이르렀다고 파도 한 점, 잃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은 마음을 얻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백년사의 밤은 낮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들고 오직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법당 주위를 맴도는 자시. 매일 밤 지우 스님은 홀로 자신의 방에서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비밀스러운 의식을 치렀다. 그것은 참선도 독경도 아니었다. 그녀는 품속 깊이 숨겨두었던 작고 검은 액정이 달린 물건, 속세에서 스마트폰이라 불리는 것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목숨처럼 아껴둔 얼마 안 되는 배터리를 확인하고 그녀는 익숙하게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짧은 순간 지우의 얼굴에는 평소의 고요함 대신 인간적인 초조함과 간절함이 서렸다. 이윽고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오면 그녀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나야. 괜찮아? 오늘은 좀 어땠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반야심경의 지혜가 아니었다. 밤의 정적을 가르는 은밀한 속삭임, 꿀처럼 달콤하고 독처럼 위험한 남자 목소리를 향한 응답이었다. 그 목소리는 때로는 다정했고 때로는 애가 탔으며 때로는 깊은 고통을 토해내는 듯 했다. 지우는 그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함께 웃고 함께 아파했다. 그녀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했다. 옅은 미소를 짓다가도 금세 눈가가 붉어지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그 모습은 해탈을 꿈꾸는 구도자가 아니라 차마 끊어내지 못한 세속의 인연에 얽매여 괴로워하는 한 여인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다. 이 비밀스러운 통화는 한두 번이 아니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달빛이 교교한 날에도 그녀는 어김없이 그 남자와 밤의 미러를 나눴다. 이 은밀한 균열을 가장 먼저 눈치챈 것은 그녀의 방 바로 옆에서 기거하는 어린 행자승이었다. 처음에는 잠꼬대려니 혹은 늦은 밤까지 홀로 경을 외우는 소리려니 했다. 하지만 벽을 타고 넘어오는 소리는 경전의 구절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분명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소리였고 그 안에는 애틋함과 그리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짙게 배어 있었다. 행자승의 의심은 곧 다른 스님들에게로 번져나갔다. 지우 스님 방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지. 속세의 남자와 연을 끊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어. 어쩐지 요즘 스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니. 소문은 독버섯처럼 어둡고 축축한 곳에서 무성하게 자라났다. 한때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던 지우를 향한 시선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청아한 독경 소리는 위선으로 치부되었고
그녀의 고요한 미소는 비밀을 감추기 위한 가식으로 여겨졌다. 스님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고 공양간에서도 밭을 맬 때에도 그녀의 주위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다. 지우는 그 모든 변화를 피부로 느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의심과 경멸의 화살들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저 밤이 되면 다시 그 검은 기계를 꺼내들고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목소리로 수화기 너머의 남자에게 속삭일 뿐이었다. 조금만 더 버텨줘. 제발. 청정해야 할 도량 백년사는 이제 한 스님의 비밀스러운 밤 때문에 술렁이는 욕망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가장 경건한 수행자의 가장 은밀한 타락. 그 자극적인 소문은 곧 터지기 직전의 화산처럼 뜨거운 에너지를 응축하며 거대한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자 마침내 백년사의 최고 어른인 해명주지 스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해명주지 스님은 70평생을 오직 부처님 법도 아래에서 살아온 대쪽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녀에게 사찰의 규율과 청정함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다. 특히 자신이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제자 지우에 대한 소문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실망과 분노의 파문을 일으켰다. 어느 날 저녁 예불이 끝난 후 해명주지 스님은 지우를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렀다. 주지 스님의 방은 언제나처럼 은은한 향냄새와 묵향이 배어 있었지만 그날따라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해명주지 스님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따랐고 지우는 끓어오르는 찬물 소리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지우야. 한참의 침묵 끝에 해명주지 스님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다. 너에 대한 흉한 소문이 절 안에 파다하다. 내가 매일 밤 속세의 사내와 몰래 통정을 하고 있다는구나. 행자승 아이부터 공양주 보살까지 모르는 이가 없어. 지우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그림자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해명주지 스님은 실망감이 가득한 눈으로 그런 지우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너를 믿었다. 내가 그 누구보다 맑고 강한 구도자의 길을 걸으리라 믿었어. 허나 내 눈이 어두웠던 게냐? 어찌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지고 그런 파괴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냐? 그 사내가 누구냐? 내가 등을 돌린 속세의 연인이더냐? 지우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 비밀은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기에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더 큰 파국이 올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해명주지 스님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었다. 네 이놈. 부처님 앞에서 어찌 거짓을 고하지 못할 망정 뻔뻔하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냐? 너 하나 때문에 백년 청정 도량 백년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다른 스님들의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이냐? 주지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다. 선택하거라. 내 죄를 모두 고하고 참회한 뒤 그 사내와의 인연을 지금 당장 끊어내겠다고 부처님 앞에 맹세하든가. 그것이 싫다면. 해명주지 스님은 잠시 말을 끊었다. 그녀의 눈빛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내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내 발로 이 산을 떠나거라. 너 같은 파괴승은 우리 백년사에 단 하루도 머물 수 없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변명도 해명도 용서를 구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깊이 숙였던 고개를 들어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눈으로 자신의 스승을 잠시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절을 올렸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마지막 인사였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짐을 쌌다. 해진 승복 2벌과 낡은 경전 1권, 그리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목각 불상.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다. 액정에는 잔금이 가 있었고 배터리는 겨우 한 칸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통화를 시도했다. 나야.
아니, 별일 없어.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곧 갈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한테 갈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줘. 알았지?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그녀는 황급히 통화를 끊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 가장 짙은 어둠을 틈타 백년사의 산문을 나섰다.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10년간 그녀의 집이었고 세상의 전부였던 백년사는 차가운 침묵 속에서 그녀를 내쳤다. 산문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의심과 경멸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속세의 남자에게 눈이 멀어 스승을 배신하고 절을 떠난 타락한 비구니. 그것이 그녀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었다. 백년사를 떠난 지우에게 세상은 낯설고 가혹했다. 10년 만에 다시 밟은 속세의 땅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매캐한 열기, 귀를 찢는 자동차 소음,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위협하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손에 쥔 것은 단돈 몇 푼과 거의 방전된 스마트폰뿐.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한 곳,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강원도 산골의 외딴 마을 소실리였다. 그곳에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비밀, 그녀의 모든 것이 있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낯선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젊은 여성의 모습은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어떤 이는 동정을, 어떤 이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누구도 선뜻 말을 걸지는 않았다. 지우는 며칠을 굶다시피 하며 걸었다. 배고픔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을 짓누르는 불안감과 죄책감이었다. 자신을 믿어주었던 스승을 실망시켰다는 괴로움, 그리고 자신 때문에 더럽혀진 백년사의 명예에 대한 미안함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스마트폰 액정에 희미하게 떠있는 동생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다시 힘을 내어 발걸음을 옮겼다. 소실리로 가는 길은 험하고 외로웠다.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도 그런 이름의 마을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지기라도 한 유령 마을 같았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그녀는 마침내 소실리로 들어가는 마지막 관문이라는 낡은 이정표를 발견했다. 뜬구름제. 이름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낀 험준한 고갯길이었다.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비포장도로는 며칠 전 내린 비로 진창이 되어 있었다. 지우가 뜬구름제를 넘기 시작했을 때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오더니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 번개가 세상을 찢을 듯 울부짖었고 비바람은 연약한 그녀의 몸을 사정없이 후려쳤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며칠간의 허기와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눈앞이 흐려지고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위태롭게 산비탈을 기어오르다시피 했지만 거센 빗줄기에 발이 미끄러지며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고 팔과 다리는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긁혀 피가 흘렀다. 온몸이 흙과 피로 범벅이 된 채 그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아직 동생을 만나지 못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품속에 스마트폰을 꺼냈다. 비에 젖어 제대로 작동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다행히 화면이 켜졌다. 마지막 남은 배터리가 위태롭게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지여가. 나야, 누나야. 지금 가고 있어. 거의 다 왔어. 뜬구름제. 그때였다. 수화기 너머로 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지만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통화가 끊어지고 말았다.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화면이 암전되었다. 세상과 그녀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순간이었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몰려왔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지여가. 동생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부르며 그녀는 차가운 흙바닥 위로 완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폭우는 그녀의 연약한 몸 위로 무심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깊은 산골짜기,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녀의 생명은 경각에 달려 있었다. 지우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딱딱하고 차가운 흙바닥이 아닌 푹신하고 따뜻한 감촉이었다. 코끝을 스치는 것은 흙냄새와 비린내가 아닌 낯설지만 상쾌한 약초 향과 소독약 냄새였다.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리자 눈에 들어온 것은 전통적인 석가래가 아니라 매끈한 흰색의 도명 천장이었다. 천장 중앙에서는 인공 태양처럼 부드러운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신이 드시오? 나직하고 차분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흰 가운을 입은 중년 남자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통유리 창이 있었고 창밖으로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짙은 녹음이 우거진 원시림 한가운데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유리. 돔과 첨단 건물들이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소실리였다. 여기는? 지우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남자가 대답했다. 소실리 마을의 의료원입니다. 어제 뜬구름제 입구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우리 마을 청년들이 발견했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저체온증에 탈진 그리고 머리에 심한 타박상까지 며칠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할 거요. 남자는 자신을 마을의 의원이자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현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소실리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비밀 공동체였다. 마을 사람들은 첨단 과학 기술과 자연 친화적인 삶의 방식을 결합하여 자급자족하는 유토피아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경쟁과 갈등, 환경 파괴를 피해 이곳에 자신들만의 낙원을 건설한 과학자, 의사, 농부, 기술자들의 후예였다. 지우를 발견한 것은 순찰을 돌던 마을의 젊은이들이었다. 외부인, 그것도 비군이 차림의 여인이 쓰러져 있다는 보고에 마을은 잠시 술렁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외부의 침입을 극도로 경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원 현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녀를 구조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뜻에 따랐다. 지우는 며칠간 의료원에 머물며 몸을 추슬렀다. 처음 며칠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누구인지 무슨 목적으로 이 깊은 산골까지 찾아왔는지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섣불리 묻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그녀에게 따뜻한 죽과 깨끗한 옷을 가져다주고 상처를 치료해줄 뿐이었다. 지우 역시 침묵으로 그들의 배려에 답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섣불리 밝힐 수 없었다. 동생 지역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이 고요한 마을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회복에만 집중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첨단 기기를 다루면서도 서로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는 모습. 그곳에는 100년사의 엄격한 규율도 속세의 차가운 무관심도 없었다. 오직 따뜻한 연대와 조화로운 질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 사람들의 경계심은 차츰 누그러졌다. 그들은 지우의 깊고 슬픈 눈빛 속에서 아기가 아닌 간절함을 읽었다. 특히 아이들이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다.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아이들은 편견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꽃을 건네고 신기한 듯 그녀의 회색 승복을 만지작거렸다. 지우는 아이들에게 미소를 지어주며 그녀가 알고 있는 부처님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각색하여 들려주었다. 그녀의 나직하고 따뜻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물론 곁에서 지켜보던 어른들도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다. 비록 여전히 자신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서서히 소실리라는 새로운 공동체에 융화되고 있었다. 상처 입은 몸이 회복되는 것과 함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의심과 경멸 대신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 속에서 지우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융화의 시간 아래 그녀가 이곳에 와야만 했던 근본적인 이유, 마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문제의 씨앗은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가 소실리 마을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기력을 회복하고 있을 무렵
그녀는 마침내 동생 지역의 행방을 물을 용기를 냈다. 그녀는 자신을 처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의원 현을 찾아갔다. 현은 마을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유리돔, 모든 정보와 생체 데이터가 모이는 생명의 나무라 불리는 곳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거대한 홀 중앙에는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나무가 빛을 발하고 있었고 그 가지들에는 마을 사람들의 이름과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푸른 잎사귀들이 매달려 있었다. 찾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소. 혹시 이름이 박지혁인가? 현의 나직한 질문에 지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현은 복잡한 표정으로 허공에 손짓했다. 그러자 수많은 잎사귀 중 하나가 황금빛으로 변하며 앞으로 떠올랐다. 박지혁 27세. 그 아래로는 붉은색 경고등처럼 위험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내 동생입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입니다. 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 감춰져 왔던 소실리의 가장 깊은 비밀이자 고통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소실리는 겉보기처럼 완벽한 유토피아가 아니었다. 이곳은 사실 외부 세계에서는 희귀병으로 치부되어 버려진 이들을 위한 마지막 피난처였다. 마을의 설립자들은 뛰어난 과학자들이었지만 그들 자신과 후손들은 치명적인 유전적 결함을 안고 있었다. 이름하여 세포 붕괴 증후군 CDS. 그것은 인간의 세포가 스스로를 외부 바이러스로 인식하여 공격하고 파괴하는 끔찍한 자가 면역 질환의 최종 단계였다. 발병 초기에는 경미한 통증과 피로감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근육과 장기, 심지어 뇌세포까지 서서히 파괴되어 결국 완전한 기능 정지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다. 소실리의 눈부신 과학기술은 이 병의 진행을 늦추고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근본적인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의 기술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 열차의 속도를 늦출 뿐 결코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지역구는 우리 마을에서도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환자 중 하나요. 현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 젊고 재능 있는 청년이 하루가 다르게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모두에게 큰 고통이지. 자네가 매일 밤 통화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군. 동생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10년간의 수행도 버리고 이곳까지 온 것이야. 현은 지우를 마을 깊숙한 곳, 최첨단 의료 장비들로 둘러싸인 특별병동으로 이끌었다. 유리병 너머 침대에 지우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동생 지역이 누워 있었다. 한때 건강하고 쾌활했던 동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앙상하게 마른 몸, 생기 없이 푸석한 피부, 그리고 공허한 눈빛. 그는 간신히 기계에 의존해 호흡을 이어가고 있었다. 지우는 유리벽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오열했다. 10년간 부처님을 향했던 그녀의 간절한 기도는 결국 동생의 고통 앞에서 무력했다. 이것이 소실리가 마주한 핵심 문제였다. 겉으로는 평화롭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들 모두는 세포 붕괴, 증후군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였다. 마을에는 더 이상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사랑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두려워했다. 자신들의 고통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출산율은 급격히 떨어졌고 마을은 서서히 활기를 잃고 늙어가고 있었다. 첨단 과학 기술로 죽음의 속도는 늦췄지만 삶의 희망까지 되돌리지는 못했다. 소실리라는 유토피아는 이제 소멸의 위기 앞에 서 있었다. 지우는 며칠 밤낮을 동생의 곁을 지키며 그리고 마을을 둘러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드리운 짙은 절망의 그늘을 보았다. 그들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지만 그 사랑조차 다가올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지독한 번뇌에 사로잡혀 해탈하지 못하는 중생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그 순간 지우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100년사에서 10년간 그녀가 매달렸던 화두. 생즉고 삶은 곧 고통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통 속에서 주저앉으라 가르치지 않았다.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그것을 소멸시킬 길을 찾으라 하셨다. 소실리 사람들은 육체의 병이라는 결과에만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한 마음의 병,
즉 절망과 공포가 육체의 병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이곳 소실리에서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그것은 의원 현의 기술이나 약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였다. 며칠간의 깊은 고뇌 끝에 지우는 의원 현과 마을의 원로들이 모인 회의에 참석하기를 청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원로들은 의아해했지만 현의 지지로 회의는 성사되었다. 회의장은 소실리의 두뇌와 심장 역할을 하는 생명의 나무홀이었다. 홀 중앙에는 마을의 운명처럼 위태롭게 빛나는 홀로그램 나무가 서 있었고 그 주위로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한 지성인들의 침통한 얼굴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우는 긴장됐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회색 승복은 그곳의 하얀 연구 가운들 사이에서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저는 지난 며칠간 제 동생과 마을 분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기술로 육체의 고통과 싸우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힘입니다. 회의장의 술렁임이 일었다. 마음의 힘이라니. 데이터와 증거를 신봉하는 과학자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다. 한 원로가 날카롭게 질문했다. 지우 스님, 당신의 고뇌는 이해하지만 여긴 절이 아니요. 우리는 감상이 아닌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요.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증명할 수 있어. 지우는 그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자신의 생각을 펼쳐나갔다. 그녀가 제안한 것은 가히 파격적이었다. 바로 소실리의 첨단 바이오 피드백 기술과 불교의 전통적인 명상 수행법을 결합하는 것이었다. 여러분의 기술은 뇌파, 심박수, 세포, 활성도 등 우리 몸의 모든 미세한 변화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간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했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 이르면 인간의 의식은 신체의 생리적 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분노가 혈압을 높이고 평온함이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녀는 세포 붕괴 증후군의 원인이 단순히 유전자에만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절망, 삶의 무의미함과 같은 부정적인 정신 상태가 일종의 정신적 독소로 작용하여 유전적 결함을 촉발시키고 병의 진행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이 그녀의 가설이었다. 제 제안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바이오 피드백 장치를 이용해 환자 자신의 정신 상태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인지하게 합시다. 그리고 제가 그들이 깊은 명상 상태, 즉 사마타 SAMATHA와 윗바사나 VIPASSANA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관조하고 고통의 실체를 바로 보며 몸과 마음의 조화를 되찾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병을 없애는 치료크유가 아닙니다. 병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치유 힐링의 과정입니다. 육체가 아닌 정신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과학자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다. 수십 년간 유전자 지도와 세포, 분석에만 매달려왔던 그들에게 한 젊은 비구니의 제안은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허무맹랑하게 들렸다. 황당하군. 그건 과학이 아니라 종교의 영역이야.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명상 따위에 우리 마을의 운명을 걸란 말인가?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게 터져나왔다. 지우는 그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내며 조용히 현을 바라보았다. 최종 결정권은 그에게 있었다. 현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눈에는 회의감과 함께 한 줄기 희미한 희망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소실리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다. 그들의 과학은 정점에 달했지만 사람들의 눈에서 희망이 사라지는 것은 막지 못했다. 그는 지우의 눈에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깊은 확신과 연민을 보았다. 또한 며칠간 그녀가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 속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평온함과 따뜻함을 발견했었다. 마침내 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우리는 지난 50년간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막다른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세포를 분석하고 유전자를 조작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절망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법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지우 스님의 제안은 비과학적으로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약물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현은 결심을 굳힌 듯 지우를 향해 돌아섰다. 좋소.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다만 조건이 있소. 첫 번째 실험은 당신의 동생 박지혁 군을 대상으로 할 것이오. 그의 상태가 가장 위중하고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테니 만약 이 실험이 실패로 돌아가거나 환자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중단할 것이오. 동의합니까? 지우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자 감사와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현과 원로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렇게 소실리의 운명을 건 과학과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위대한 실험의 서막이 올랐다.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믿음의 결합. 그것은 실패하면 모두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무모한 도박이었지만 동시에 절망의 늪에 빠진 유토피아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기도 했다. 실험의 날이 밝았다. 소실리에서 가장 정교한 생체 신호 분석 시스템이 갖춰진 중앙의료원의 조화의 방이 그 무대였다. 방 중앙에는 편안한 명상용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는 360도 홀로그램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스크린에는 실험 대상의 뇌파, 심박, 호흡, 세포 활성도 등 모든 생체 데이터가 아름답지만 복잡한 빛의 패턴으로 시각화될 예정이었다. 의료진의 부축을 받아 의자에 앉은 지역의 모습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센서가 부착되었고 그의 의식은 거의 꺼져가는 촛불처럼 희미했다. 조화의 방을 둘러싼 관찰실은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다. 회의적인 눈빛의 원로 과학자들,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의 젊은이들, 그리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까지. 소실리 공동체 전체가 숨을 죽이고 이 전대미문의 실험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우는 승복 소매를 걷고 동생의 맞은편에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시작했다. 요란한 기계음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가득했던 공간이 그녀의 침묵 속으로 서서히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에는 오직 동생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지혁아, 누나 목소리 들리니? 지우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지역의 헤드셋으로 그리고 조화의 방 전체로 나직하게 울려 퍼졌다. 실험이 시작되자 지역의 상태를 나타내는 홀로그램 스크린은 즉시 붉고 거친 불꽃과 같은 패턴으로 가득 찼다. 그의 뇌파는 혼란스러웠고 심박은 불규칙했으며 세포들은 서로를 공격하며 파괴되는 모습이 맹렬한 섬광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그의 육체와 정신이 겪는 고통이 그대로 비명처럼 시각화된 것이었다. 관찰실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보시오. 저 불안정한 상태를. 이 실험은 미친 짓이야. 한 원로가 소리쳤다. 현은 말없이 그를 제지하며 스크린을 응시했다. 지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의식을 동생의 고통 속으로 깊이 가라앉혔다. 그것은 마치 불타는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았다. 괜찮아, 지혁아.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마. 저항하지도 마. 그냥 바라보는 거야. 그것이 너의 일부가 아님을, 그저 지나가는 구름과 같음을 지켜보는 거야. 너의 몸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고요한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듯. 지우는 자신의 10년 공부를 모두 쏟아부어 동생을 관의 세계로 이끌었다. 그녀의 차분하고 깊은 음성은 지역의 혼란스러운 의식 속에 한 줄기 빛처럼 파고들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붉은 불꽃은 여전히 스크린을 삼킬 듯 타올랐다. 회의론자들의 비웃음 소리가 커져만 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역의 생체 신호가 급격히 불안정해지기 시작했다. 심박수가 위험 수준까지 치솟았고 뇌파는 극도의 혼란 상태를 보였다. 스크린의 불꽃은 검붉게 변하며 폭발할 듯 팽창했다.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위험합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가 붕괴 직전입니다.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외쳤다. 현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다. 그가 중단을 명령하려는 찰나 지우가 눈을 감은 채 외쳤다.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인간의 간청을 넘어선 구도자의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현은 갈등했다. 그의 이성은 중단을 외쳤지만 그의 직감은 그녀를 믿으라고 속삭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중단 버튼 위에서 손을 멈췄다. 지우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다. 그녀는 더 이상 동생을 인도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순수한 자비심과 평온한 마음의 파장을 그대로 동생에게로 전송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감과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미친 듯이 요동치던 지역의 생체 신호 그래프가 한순간 정지하는 듯 하더니 서서히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폭발할 것 같던 검붉은 불꽃의 한가운데서 아주 작고 푸른 빛의 씨앗 하나가 피어났다. 그것은 지우의 평온한 뇌파와 동기화된 지역의 새로운 의식의 파동이었다. 푸른 빛은 점차 커져나갔다. 마치 잉크가 물에 퍼지듯 부드럽고 고요하게 검붉은 폭풍을 잠재우기 시작했다. 불규칙한 섬광들은 잦아들고 그 자리를 고요한 물결과 같은 푸른 패턴이 채워나갔다. 지역의 뇌파는 깊은 안정 상태를 나타내는 알파파와 세타파를 그리기 시작했고 미친 듯이 뛰던 심장도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았다. 가장 놀라운 것은 세포 활성도였다. 서로를 공격하던 파괴적인 움직임이 멈추고 세포들이 마치 강강술래를 하듯 조화롭게 원을 그리며 공존하는 패턴으로 변했다. 관찰실의 모든 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비명 같던 데이터의 소음은 어느새 아름다운 화음과 같은 소리로 변해 있었다. 360도 스크린은 이제 붉은 지옥이 아닌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평화로운 밤하늘이나 고요한 만다라 문양처럼 보였다. 실험이 끝났을 때 지역은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의 그림자가 거친 평온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지우는 탈진하여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그 눈은 더없이 맑고 깊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과학의 이름으로 행해진 가장 경이로운 종교적 체험을 목격했다. 회의론자들의 얼굴에서는 냉소 대신 경외감이 서려 있었고 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난 희망의 증거였고 한 사람의 이타적인 사랑이 공동체 전체를 구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엄한 서사시의 절정이었다. 그날의 기적적인 실험 이후 소실리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지우가 제안하고 증명해 보인 마음 치유 프로그램은 곧 마을의 공식적인 치료법으로 채택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지우 스님의 제안이 아닌 소실리의 길이 되었다. 마을의 첨단 과학기술은 이제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 보조장치로 그 역할이 제정이 되었다. 지역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병세의 진행은 극적으로 늦춰졌다. 그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기계에 의존하지 않았다. 스스로 걷고 웃고 이야기하며 이제는 누나인 지우의 가장 든든한 조수가 되어 다른 환자들의 명상 수련을 돕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 대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다. 그가 다시 찾은 웃음소리는 마을 전체에 희망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 마을은 변했다. 아침이 되면 사람들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마음 나눔 모임을 가졌다. 절망과 무기력함이 감돌던 마을의 공기는 따뜻한 연대감과 생기로 채워졌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살지 않았다. 그들은 삶의 유한함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몇 년 후 마을에서는 오랫동안 끊겼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비록 자식에게 병의 유전자를 물려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마음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소실리는 마침내 육체와 정신, 과학과 영성이 조화를 이룬 진정한 유토피아로 거듭나고 있었다. 지우는 더 이상 회색 승복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소실리 사람들이 선물한 자연의 색을 닮은 편안한 옷을 입었다. 그녀는 스님도 단순한 이방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마을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모든 이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자로 존경받았다. 그녀는 절을 떠났지만 역설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해탈이란 속세를 등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받는 중생의 곁에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임을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소실리 마을 입구로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다. 바로 백년사의 해명주지 스님이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더욱 깊어진 주름과 백발을 한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속세에 알려진 소실리의 기적과 그 중심에 자신의 제자였던 지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지우와 해명주지 스님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서 재회했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평화롭게 미소 짓고 있는 지우의 얼굴을 본 해명주지 스님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지우야. 해명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너를 파괴승이라 낙인 찍고 내쳤지만 너는 이곳에서 나보다 훨씬 더 큰 자비를 실천하고 있었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거늘 이 늙은 스승이 이제야 그것을 깨닫는다. 지우는 말없이 스승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 대신 따뜻한 연민과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아닙니다, 스님. 스님께서 백년사에서 저를 가르치신 10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단지 스님께 배운 것을 다른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소실리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한때 속세의 남자와 통정했다는 오해를 받고 절에서 쫓겨난 비구니. 그녀의 비밀스러웠던 밤의 통화는 사실 꺼져가는 동생의 생명을 붙잡고 절망에 빠진 한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 숭고한 기도였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밤에 몰래 통화하지 않는다. 그녀는 환한 대낮에 동생과 마을 사람들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이야기한다. 그녀가 겪었던 고뇌와 진실은 이제 소실리라는 유토피아를 탄생시킨 위대한 건립 신화가 되었다.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 사랑과 희생으로 피어난 공동체의 회복.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감동적인 기적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